부산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재벌 회장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직원 한 남자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손님, 그 시계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그 순간 35년 전 잊고 있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시계는 바로 그가 첫사랑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커플 시계였던 것. 운명은 그렇게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그들이 왜 다시 만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3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밝혀집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사랑이 남긴 시간이란 말의 의미를 잊지 못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진입니다. 올해 68,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산의 한 골목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맞닥뜨렸거든요. 오전 10시, 부산 남포동의 낡은 시장 골목길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패여 있고 좁은 통로 양쪽으로 허름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비둘기 몇 마리가 처마 밑에서 목을 비비적거리고 어디선가 기름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5년 전 이후로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잡힌 부산 출장에서 점심시간이 되니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준의 분식이라고 손글씨로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6개 남짓한 테이블이 전부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색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고 김치찌개와 떡볶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였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이 구석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비서가 모든 걸 챙겨줬겠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깐이라도 한명진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있고 싶었거든요. 뭘 드시겠어요? 청년이 물수건과 함께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목 시계를 확인하려고 팔을 들었어요. 은은한 금빛이 도는 빈티지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35년 전 23 청년이었던 제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청년이 제 손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놀람이 번져나가면서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손님 혹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젓가락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하나는 제 손목에, 다른 하나는... 어머니,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제 손목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금색 테두리에 시계 뒷면에 작은 별 무늬가 새겨져 있고 청년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 무늬. 그건 오직 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표시였어요. 당시 시계를 만들 때 두 시계 모두에 작은 별 하나씩을 새겨 넣었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혹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주방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35년 전 그날 밤 제 심장을 찢어놓고 사라진 그 목소리였거든요. 청년이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손님이 차고 계신 시계가.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선주. 35년 전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진 씨.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분식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도 똑같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제가 그녀에게 선물한 바로 그 시계가 말이에요. 두 시계의 초침이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오후 2시, 저는 예정된 회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에게는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혼자 남포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어요.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35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지.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지금은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가 된 그곳이 예전에는 작은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였죠. 1990년. 23이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집안의 외아들이지만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정밀한 시계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 너머로 얇은 햇살이 들어와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괴종시계의 태엽을 감고 있었습니다. 딸랑하고 문풍경 소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시계 수리 맡기러 왔는데요. 그때 들어온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상냥했는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어떤 시계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목 시계를 꺼냈어요. 은색 케이스가 곳곳에 긁혀 있었고 가죽줄은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몇 년 전부터 멈춰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수입 시계였는데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괜찮아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 근처 중화요리집에서 배달 일을 해요. 거기로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계 수리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한 핑계를 댔어요.
부품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분할 결제를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조금씩 갚을게요. 선주는 매주 가게에 와서 몇천 원씩 갚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핑계를 만들어 이야기를 길게 늘였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선주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낡은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가 전부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곳 같았습니다. 시계 만드는 일이 재미있어요? 선주가 물었을 때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네.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멋져요.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네요. 그녀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까지 제 일을 그렇게 표현해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선주가 배달을 마치면 가게로 와서 제 작업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녀에게 시계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녀는 배달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명진 씨, 어느 저녁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불안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옆 동네 시계점 사장 딸이 있어. 만나보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이제 공장으로 키워야 한다. 혼자서는 안 돼. 사업 파트너가 필요해. 아버지, 저는 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그 순간 선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결심했어요. 선주에게 모든 걸 말하고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커플 시계였습니다. 밤새워 설계하고 만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어요. 금색 테두리에 작은 별 무늬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표시였죠. 선주 씨, 그날 저녁 시장이 한산해진 후 만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건넸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똑같은 시계가 하나 더 있어요. 선주가 시계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명진 씨, 우리 시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초침이 멈춰도 우리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장 하나를 물려받을 사람이 하층민과 결혼할 순 없다.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선주는 사라졌고 저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어요. 지금 이 골목을 걸으며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정말 우리 아들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눈매, 그 미소, 발걸음이 다시 분식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이 제 인생을 또다시 뒤흔들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1990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선주와 제가 시계를 주고받은 지 한 달 후, 아버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한씨 집안의 체면이 말이 되나? 그날도 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선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배달이나 하는 계집애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명진아, 내가 물려받을 건 가게 하나가 아니야. 앞으로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깟 계집애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셈이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주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선주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선주가 일하는 중화요리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장이 말하더군요. 선주, 며칠 전부터 안 나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라졌어. 이상했습니다. 선주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선주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주야, 나야 명진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며칠 전에 이사 갔어. 급하게 짐 싸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지. 그때부터 저는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 곳곳을 뒤졌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선주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명진아,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했다는 걸 말이죠.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서 들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잘했어, 김비서. 그 계집애가 완전히 사라졌나? 네, 회장님. 부산을 떠났습니다. 좋아. 명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저는 문 뒤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김비서는 아버지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뭐?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선주가 임신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거절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쳤어요. 이런 골치 아프군. 추적해서 다시 설득해 볼까요? 아니야. 이미 부산을 떠났다면 그만둬. 어차피 명진이가 찾지 못하면 그만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주가 임신했다는 것, 아버지가 그녀를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도망쳤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 선주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다 들었어요. 김 비서와 통화하는 거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거냐?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치운 거다. 장애물이라고요? 선주가? 그래. 그 계집애와 그 뱃속의 것까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선주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모른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모른다. 김 비서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 저는 그날 밤 집을 뛰쳐나왔어요. 선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역,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을 모두 뒤졌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손목시계의 초침이 멈추는 걸 보았어요. 시계가 부서진 게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어요. 사고 후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선주였어요. 선주는? 선주 찾았어요? 간병하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해라, 명진아. 포기가 뭐예요? 이걸 봐라. 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선주의 글씨였습니다. 명진 씨, 미안해요.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를 찾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 온 편지예요? 내가 사고 난 다음 날이야. 그녀가 저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편지가 진짜 선주가 쓴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시계 공장을 세웠고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말이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제 손목에는 그 시계만 있었어요. 선주와 함께 차던 커플 시계의 절반 말이죠. 시계는 아직도 작동했지만 제 시간은 그날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그녀의 손목에도 같은 시계가 있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35년을 그 시계와 함께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도윤이라는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남포동 시장에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선주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4살의 그녀에게 새벽은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직 상인들이 나오기 전 텅 빈 시장 골목을 걸으며 하루 장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선주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밀가루 도매상 앞에서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밀가루 한 포대만 주세요. 또 혼자 들고 갈 거야? 도윤이한테 시키지 그래. 괜찮아요. 아직 젊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길.
가게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실내가 고요했어요. 선주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슴팍에 차고 있던 시계가 앞치마 끈에 살짝 걸렸어요. 낡은 은색 시계였습니다. 가죽줄은 여러 번 교체했지만 시계 본체는 35년 전 그대로였어요. 초침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만져보았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명진 씨.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오뎅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에 양념을 넣어가며 간을 맞췄습니다.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지만 아직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990년 겨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떨리는 마음을 말이죠. 당시 20살이던 선주에게 임신은 축복이었어요. 명진과의 사이에 생긴 소중한 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화 요리집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선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선주 씨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선주에게 다가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냉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명진 씨 아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선주의 심장이 떨렸어요. 명진의 아버지라니. 왜 갑자기?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차에서 이야기하죠. 남성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어요. 선주는 겁이 났지만 차에 탔습니다. 이선주 씨, 명진 씨와 헤어지세요. 첫 마디부터 직설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진 씨는 큰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선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어떤 여자라고요? 배달이나 하는 하층민이잖아요. 그 말에 선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명진 씨가 그렇게 말했나요? 명진이는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저는 명진 씨를 사랑해요. 사랑? 남성이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명진이가 지금 당장은 좋다고 해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선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들었는데 임신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병원비를 내줄 테니까 지우세요. 그리고 명진이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세요. 그 순간 선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명진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당신 따위가 끼어들 곳이 아니에요. 당신 따위라고요? 그래요. 당신 따위. 남성의 차가운 시선이 선주를 짓눌렀어요. 그 시선 앞에서 선주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명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그날 밤 선주는 원룸에서 밤새 울었어요. 벽에 기대어 앉아서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명진 씨 인생을 망치는 걸까? 며칠 후 선주는 결심했어요. 부산을 떠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명진을 사랑하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물러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명진의 시계공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명진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시계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산을 떠났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명진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분식집을 차렸어요. 도윤이를 키우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시계는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도윤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야. 어린 도윤이가 시계를 신기해할 때마다 선주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어. 아주 좋은 분.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어느새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지만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며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사람을 보았어요. 한명진 회장, 부산신항개발 사업 착수. 화면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선주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살아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성공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어제 그가 분식집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선주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겠어. 도윤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였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선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한명진 회장의 사무실로 한 청년이 끌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 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하던 도윤이었어요.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였지만 회사 보안팀이 나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시장 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비서가 명진에게 보고했어요. 35년 전 그때의 김 비서였습니다. 이제는 상무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여전히 명진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데? 상인들이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동자를 데려왔어요. 명진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항상 있었거든요. 알아서 처리해.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직접 보시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때서야 명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 상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어요. 평상복 차림의 3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굽히지 않는 기계가 엿보였어요. 명진이 도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앉아. 명진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도윤입니다. 나이는? 33이에요. 33. 명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계산상 맞아떨어지는 나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뭘 하는 거야? 분식집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명진의 시선이 도윤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익숙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금색 테두리의 빈티지 시계. 분명히 봤던 시계였어요. 명진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계, 그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35년 전 선주에게 준 시계는 초침이 멈춰 있었는데 지금 도윤이 차고 있는 시계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야?
도윤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엄마 유품이에요. 유품?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명진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그럼 선주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 아, 엄마는 살아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성함이 이선주입니다. 명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이선주.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엄마 말로는 사고로. 도윤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명진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선주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다. 명진은 자신의 시계를 다시 보았어요. 35년 동안 멈춰있던 듯했던 그 시계의 초침이 어느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두 시계의 초침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마치 35년 전 그때처럼 말이죠. 회장님? 김상무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명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그 편지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들에게는 자신이 죽었다고 말한 걸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주와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기 부산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명진은 회사에서 나와 남포동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비서들에게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운전기사도 보내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진실 앞에서 그는 한 명의 아버지이자 한 남자일 뿐이었어요.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지글지글 기름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가게 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딸랑 문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국물을 끓이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는 모습,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리자 습관적으로 귀 뒤로 넘기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명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선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도 그 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명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주는 잠깐 그를 바라보더니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물수건과 메뉴판을 놓는 순간 명진은 그녀의 손을 보았어요.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분식집 일을 하며 생긴 흔적들이었어요. 뭐 드릴까요? 선주가 주문을 받으려 하는데 명진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님? 아, 어묵 2개. 칼국수 하나요. 겨우 목소리를 짜낸 명진이었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선주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주방에서 선주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한명진이었습니다. 35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왔을까요? 도윤이를 만났으니 모든 걸 알았을 텐데. 선주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칼국수를 끓이고 어묵을 데치면서 선주는 자꾸 명진 쪽을 흘끔거렸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0분 후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칼국수 나왔습니다. 선주가 테이블에 음식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명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진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선주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다른 일을 했지만 자꾸 명진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주야, 떡볶이 포장해줘. 단골 손님이었어요. 선주는 얼른 떡볶이를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명진과 선주, 그리고 구석에 앉은 손님 한 명뿐이었습니다. 명진이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선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명진이 10,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거스름돈이 괜찮습니다. 명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저기, 선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혹시 그 시계. 선주의 시선이 명진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명진도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죠? 명진의 말에 선주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럼, 정말, 네, 저예요. 한명진입니다. 그 순간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진 씨, 선주 씨, 3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속에 그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왜 지금?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를 만났어요. 아, 선주는 모든 걸 직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죠? 명진의 물음에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김상무였어요. 그는 명진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거죠. 회장님, 김상무가 다가왔어요. 명진과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상무, 왜 여기에? 회장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걱정이 되어 따라왔습니다. 김상무의 시선이 선주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선주. 그도 선주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35년 전 자신이 부산에서 쫓아낸 그 여자를 말이죠. 오랜만이군요. 김상무의 차가운 미소가 가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선주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악몽 같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당신, 아직도 살아계시는군요. 그것도 여기서. 김상무가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회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상무. 명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35년 전 아버지를 시켜 선주 씨를 내쫓은 사람이 당신이죠? 김상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아시는군요. 그럼 편지도 당신이 조작한 거고요? 김상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명진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35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회장님, 진정하세요. 모든 건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김상무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선주는 두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목시계에서 멈춰있던 초침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명진은 부산 외곽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상무와의 대면 후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5년 전 그 모든 일들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했어요. 선주가 임신했을 때 병원은 어디였을까?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당시 산부인과들을 찾아봤어요. 그중 몇 곳은 이미 문을 닫았고 몇 곳은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보람산부인과 마이너스 현재 휴업, 원장 박보람. 전화를 걸어보니 원장은 80대 노인이 되어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지만 아직 대화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조용했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박보람 원장의 방으로 갔어요. 원장님,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침대에 마른 노인이 누워 계셨어요. 8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누구시죠?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진이라고 합니다. 35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35년 전? 노인의 눈에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이선주라는 분 기억하세요? 20살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임신해서 병원에 오셨던 이선주.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 그 아가씨. 그 아가씨.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 어떻게 잊겠나? 노인의 목소리에 괴로움이 스며 있었어요. 원장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노인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서 봉투 하나를 꺼내줘요. 명진이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선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35년 동안 내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에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난 거짓말을 해야 했네. 내 아버지가 강요했지. 제 아버지요? 한씨 집안의 아들. 그 집 아들 말이야. 아이 아버지는 한명진이라고. 명진의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아세요? 물론 알지. 당시에도 몇 번 봤거든. 그 여자, 이선주가 진료받으러 올 때 같이 왔었어. 명진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맞았습니다. 선주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할 때 함께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한 달 뒤쯤이었나?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아이는 죽었다고 말하라더군.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말이야. 아이가 죽었다고요? 거짓말이었어. 아이는 멀쩡했지. 건강한 사내아이였어. 명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도윤이는? 그 아이 이름이 도윤이라고? 아, 맞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지. 노인이 봉투를 가리켰어요. 거기 안에 다 있어. 사진도, 출생증명서도.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출생증명서도 있었어요. 아버지 한명진, 어머니 이선주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노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 남자가, 그 정장 입은 남자가 돈을 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이야. 김상무. 명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김상무의 짓이었습니다. 선주 씨는 아이가 죽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노인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난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어머니와 아이를 속인 거야. 명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의자도 없이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도윤, 내 아들이었어. 35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어머니는, 선주 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가씨, 참 대단했어.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더군.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 그 아가씨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말이야. 명진이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어떻게요? 간병인 중에 그 아가씨와 친한 사람이 있었어. 그 간병인이 진실을 말해줬나 봐.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래서요? 그 아가씨가 밤중에 몰래 와서 아이를 데려갔어. 신생아실에서 말이야. 명진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선주가 도윤이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를 말이죠. 의사로서 정말 죄송해요. 35년 늦었지만. 노인이 명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진은 봉투를 꼭 안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아기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자신을 닮은 아이였어요. 코 모양이나 입술선이 똑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잃어버린 시간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초침이 삼켜버린 거였어요. 김상무와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도윤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선주가 35년 동안 혼자 그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을 말이죠. 명진은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무, 내일 아침 첫 번째 일정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이사회요? 갑자기 왜? 당신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 모두 밝힐 때가 됐어요. 전화를 끊고 명진은 분식집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선주와 도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부산 남포동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마감 준비를 하던 선주와 도윤은 문 밖에 인기척을 느꼈어요. 빗소리에 섞여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딸랑 문풍경이 울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한명진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정장 재킷에 빗물이 스며들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축축했습니다. 저희 벌써 마감. 도윤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어제 회사에서 만났던 그 회장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선주를 불렀지만 선주는 이미 명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주야. 나야. 명진의 목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3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명진 씨, 모든 걸 알았어요. 병원 원장도 만났고 출생증명서도 봤어요. 명진이 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도윤아.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진이 천천히 다가와 선주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날 버렸다고 믿었어요. 편지를 받고... 편지? 선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난 편지 같은 거 쓴 적 없어요. 김상무가 조작한 거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명진이 그날 밤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김상무의 협박, 가짜 편지, 그리고 병원에서의 거짓말까지. 난 당신을 살리려고 떠났어요. 선주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당신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바보. 명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당신 없이 무슨 인생이에요. 3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도윤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정말 아버지인 거예요? 명진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닮은 아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야. 왜 이제야?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진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3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고 너와 엄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그때 선주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명진도 자신의 시계를 풀어 선주의 시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의 시계가 테이블 위에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커플 시계였어요. 이 시계 35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선주가 자신의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마음도 그때 멈춰 있었거든요. 명진이 선주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시간을. 그 순간이었어요. 틱! 선주의 시계에서 소리가 났어요. 멈춰있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틱! 명진의 시계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어요. 두 시계의 초침이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5년 전 그때처럼 말이에요. 시계가...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움직여요. 선주와 명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분식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명진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아직은 어색해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하자.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명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아요.
선주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도윤아. 세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35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부지런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